조선 칼럼, 제가 조선일보는 아침에 볼 때 진짜 좀 눈을 빨리 해서 봅니다. 왜냐면요, 조선일보는요, 오피니언 칼럼 사설 그 사이트에 대략 한 10분 15분 이상 머물러 있으면요, 팝업 창이 딱 올라와요. 못 보게 막아버려요. 회원가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 거는 제가 진짜 빨리 봐요. 정말 그거 뜨기 전에 빨리 봐야 돼요. 이거 아침에 진짜 잽싸게 봤는데 싹 훑어보니까 조선일보 칼럼치고는 굉장히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칼럼이에요. 예.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선 칼럼이 어쨌건 사설은 아니지만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또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다. 아, 총선 위기감이 크긴 크구나. 지금 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지금 막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실렸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좀 정말 좀 균형 잡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어떤 자유와 평등의 공존을 갖다가 얘기한, 그리고 보시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많습니다. 임지연 교수라는 역사학자가 쓰신 글, 이분 필력이 상당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좀 통찰력도 있으시고요. 또 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치적인 일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떠나서는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정책을 보자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또 정치색을 가지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생각은 있겠죠. 속마음에 나는 뭐 이번에 1번 찍겠다 2번 찍겠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게 중립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 예. 그렇게 본 측면에서 좀 조선일보 치고는 상당히 조선일보에 실린 게 좀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 칼럼이. 네. 첫 문장부터가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갑니다. 나는 불행하다. 상당히 이게 글쟁이들은 이렇게 들어가, 자신 있게. 나는 불행하다. 전에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저 어줍지 않게 글을 쓰는 저로서는 글에 절대 저를 안 넣어요. 나나 필자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절대. 그 금기어의 일종의. 정말 글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첫 문장 자체가 시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뒀습니다, 저는. 좌우를 막론하고 난폭한 추상의 이념이 소소한 일상을 윽박지르는 현실 정치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표현이에요. 좌우를 막론하고 난폭한 추상의 이념이 소소한 일상을 윽박지르는 현실 정치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은요, 자유가 없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유만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 현직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나오죠. 자유를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만 아는 윤석열 정권이 양극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의 이념적 폭력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단락부터 세계 단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약간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고 북한을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 너무 좀 품어줬죠. 비난 많이 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훌륭한 업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김여정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죠. 남북 연락사무소 그 몇백억 찍어서 만들어준 건데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문 대통령의 연설엔 자유가 없었다. 촛불 혁명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자유는 없었다. 뭐 이거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없었나 봐요. 소설가 현기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현기런이란 분은 그냥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제주도 출신 소설가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자유는 금기어였다. 왜 그랬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한 입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고요. 우리가 왜 자유를 자꾸 강조를 못했냐면 이분 평양 가서 연설을 해요. 여기서 자유란 말 그쵸? 예, 안 했던 거죠. 예우 차원에서 저는 뭐 좋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얘네는 자유가 북한에선 자유라는 말이 정말 진짜 금기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셨겠죠. 한 가지 여기서 여담을 올해도 아마 하겠지만 우리 동두천 가장 큰 행사 중에 천사 마라톤 아시죠? 예, 천사 마라톤 행사 때 천사 마라톤 행사 때 항상 일본 우리가 자매 도시를 맺어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일본 시마다시예요. 일본의 시마다시라는 데하고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데 일본 시마다시의 오이강 마라톤 대회가 전 세계 5대 마라톤인가 10대 마라톤에 들어간 큰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일본 시마다에서 오이강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우리 시청에 동다리라고 있어요. 동두천 달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동다리에서 몇 명 갑니다. 거기 가끔은 부시장님급이 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천사 마라톤 대회 거긴 진짜 마라톤이고 우리 천사 마라톤 대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차피 마라톤이니까 일본 시마다시에서도 매년 이렇게 와요. 몇 명씩 사절단이 옵니다. 거기 뭐 쉽게 시의원들, 뭐 부시장, 뭐 이렇게 간부들 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이 전전부서에 있을 때 천사 마라톤 행사를 2번 연속 담당을 했어요. 잘 아는데 일본 손님들 왔잖아요. 네, 웃음이 나는데
천사 마라톤 하게 되면 이제 몸풀기 운동을 합니다. 에어로빅. 예. 항상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행사 주최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멀리서 왔는데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맞죠? 아무튼 뭐 아직 말이 좀 이상하게 빗나가는데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평양 가서 자유란 말은 안 했죠. 자유가 없는 나라고 어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반대 입장에선 그래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이 독재 국가라면 그걸 깨부셔야지 왜 우리가 북한을 뭐 이렇게 북한 앞에서 우리가 작아져야 되느냐 뭐 이런 비난도 많이 하죠. 어쨌건 자 다음 달락 나오죠. 10만이 넘는 북한 청년들이 운집한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민족적 자긍심을 상찬하며 자유를 지어버렸다. 네, 좀 약간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과 자긍심 뭐 다 좋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자유를 무시해도 좋다? 아, 위태롭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유엔 그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결의문 채택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계속 기권을 했어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 문장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문 대통령의 반인권적 자유관은 이거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하려고 치면은 문 대통령 때는 제가 알기로는 10번에 9번 기권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관은 자 민족이라는 대야 큰 자신을 위해서 큰 나자요 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라는 소아 작은 나는 희생할 수 있다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극과 극을 통한다고요.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나 전두환 때 개발 독재 그 보수 이데올로기하고 똑같이 통해버린다 이거예요. 민족이란 개발 독재 시대는 그랬죠.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개인의 자유는 좀 희생해도 돼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 문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진보 진영에서 북한에 오냐 하는 이 진보 진영의 관점도 민족이라는 대야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 희생시켜버리는 개발 독재 시절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살 때까지 좀 허리띠 졸라매고 다 같이 잘 살아보 살 때까지 참아보자. 새마을 노래 부를 때 그때 그랬어요. 대야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좀 희생을 시키자. 그래서 뭐 통금도 있었고 머리 자르고 장발족 단속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게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하고 결국은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똑같이 위험하다는 걸 갖다 여기서 표시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 3번인가 읽어봤어요. 아 그렇네 하면서요.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논리 극단으로 이거 누가 했죠? 히틀러가 했어요. 게르만족의 우위성 어쩌고 하면서 자 히틀러가 그랬어요. 민족의 이름 걔네 게르만족 독일 정통민족 게르만 민족의 이름으로 유대인 죽였죠. 개인의 자유 인권 억압했죠. 그건 뭐야? 파시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으로 가는 거죠. 독재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소홀히 하면은 결국 독재로 갈 수 있다. 뒤에 나오지만 자유만 강조해서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유를 소홀히 했을 때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얘기한 거죠. 민족의 이름으로 집요하게 자유를 배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채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잘못이라고, 정치적 과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부채가 이제 빚이잖아요, 빚. 정치적 과오는 그 다음 표현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역사적으로 뭐 비난받을 것이다, 뭐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청산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부채, 청산 같이 다니잖아요. 부채, 빚은 갚아야 돼. 청산이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과오가 크다, 뭐 비난받을 것이다, 후세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흔하게 쓰는 표현 대신에 정치적 부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치적 부채는 빚은 역사적으로 청산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락부터 이제 바꿉니다. 살짝 이제 바꿔지죠? 타겟 바뀌었어요. 자유가 없는 전임 대통령도 위험하지만 자유만 있는 현직 대통령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 칼럼에서 현직 대통령도 위험하다. 물론 이제 외부 필진 칼럼이긴 해요. 그리고 이런 글은 항상 뒤에 뭐가 붙어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도 있긴 한데 현직 대통령도 위험하다는 말을 갖다 조선일보에서 할 정도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반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임사 이래 우리 많이 봤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이 표현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로 환원시킨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읽어보셨겠지만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고 민주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민주는요. 평등의 입장을 반영한 민주주의예요. 결국 자유하고 평등을 다 같이 보자는 게 이 글을 쓴 분의 견해이고요. 어떤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등은 무시하고
민주를 무시하고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화시킨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은 가진 자들의 자유가 돼버려요. 재벌의 자유, 기득권의 자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유주의 유산인, 자, 신자유주의가 이제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라이트하고도 좀 맥을, 아까 봤던 뉴라이트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어디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어떤 그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주의 바람이 좀 붑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지를 강화하고 약간 사회주의 바람을 갔을 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을 한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극우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극우 보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극우 보수주의로 인해서 생각하는 게 뭐죠? 양극화 사회 갈등,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친기업적이고 친재벌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화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죠. 자,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양극화 사회 갈등을 풀기 위해서 자유를 확대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이거는 뒤에 나왔죠.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념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양극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상식적으로 평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약자 배려를 더 해야 되는데, 자유 그러면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기득권들의 자유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19세기적 자유주의가 뭐냐면요, 오늘날의 자유주의하고 좀 다른, 말 그대로 이제 친기업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세기 자유주의는 정말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또 우리가 뭐 아담 스미스 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하고요, 시장 만능주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 맡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그런 19세기적인 자유주의, 초창기 자유주의였다가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자유주의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평등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요소도 받아들이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랬다가 다시 보수화된 경향이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붙이죠. 자칫하면은 초창기 자유주의를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렇죠? 사회적 대타협이나 경제 정책이 아니라 자유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생각은, 이거는 굉장히 이건 이념적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모순인 겁니다. 자유가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거는 이념적으로 모순에 가까운 거죠.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 같으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선이라고 이상화할 생각은 없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완벽한 정답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뿌리를 내리게 됐냐면요, 투쟁의 결과에 자유민주주의도 어떻게 싸웠냐. 19세기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생존권을 부정한 부자들만을 위했던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조잡한 행복과 기계적 평등을 강요한 그 이미 실패한 이념인 공산주의, 그리고 혈통적 민족 집단의 배타적 복지만을 강요한 파시즘, 나치즘과 비교. 이 여러 전쟁을 거치고 냉전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게 된 건요, 초창기 자유주의하고 싸웠고 공산주의하고도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파시즘, 나치즘, 독재 정권하고도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더 나은 선택지도 없다. 사실은 해보니까, 싸워보니까. 경험론적으로 볼 때 다음 단락 문장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완벽한 차악의 제도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최선이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그나마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면 됐지 뭐, 그죠? 표현 하나가 문장이 너무 좋아서요.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 평등, 자유하고 평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 이 이념의 차이에서 국민의힘 정당 강령이 다르고 민주당의 강령이 다 다른 거고 당원 당규가 다르거든요. 자유하고 평등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도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진보 정권은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 정권은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이 균형을 갖다 유지를 하는 거. 건강한 긴장, 이게 바로 건강한 긴장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건강한 긴장이라는 건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동력, 활력을 계속 잃지 않고 점점 더 토론과 타협과 조율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긴장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좋은 표현 나죠. 생산적 긴장, 건강한 긴장, 생산적 긴장. 자유하고 평등, 자유와 민주의 이 생산적 긴장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해소해 버릴 때 자유민주주의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9세기 자유주의에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들, 공산주의하고도 싸웠고, 19세기 자유주의 싸웠고, 그리고 파시즘하고 싸웠고, 이런 치열한 어떤 이념 대결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살아남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두 단락을 얘기를 했다면요, 많은 우여곡절에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 다시 돌아옵니다. 논리 구조도 괜찮은, 흐름도 좋아요. 먼저 세계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왔어요. 자, 우리나라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얘기 다시 한 겁니다. 자유와 민주, 다시 말해 자유와 평등의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서 키워왔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애국개몽운동,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그리고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건국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추동은 뭐냐면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밀추자의 움직일 동자일 겁니다. 밀어서 움직이게 한 한반도의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객들은 자유와 민주, 얼핏 보면 자유와 민주, 다시 말해 자유와 평등은 모순이거든요. 이 모순된 것을 어떻게 결합시킬까를 갖다 계속 고민해 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야 왔는데, 전직 대통령은 자유가 없었고 현직 대통령은 자유만 있고 둘 다 비난을 할 만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국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1930년대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항일 투쟁을 하면서 노선이 나뉘었어요.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크게 서로 싸웠죠. 이제 굳이 얘기하면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반공산주의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은 말 그대로 이제 공산주의를 추종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간에 국사 공부 기억나실 거예요. 국사 공부하다 보면은 1930년대 겁니다. 신간의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흐지부지 되긴 했어요. 이 신간의 활동이 뭐냐면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좌우합작. 일단은 일본하고 싸워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치고 보자. 나중에 지지고 볶든지 간에 지금 일단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간회를 주도했는데 이 좌우합작을 주도한 게요. 바로 이 조선일보 사설이죠. 조선일보의 주필 안재홍,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송진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친일 논란이 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당시는 안종하고 송진우 양대 그 당시 민족 정론지 두 주필이 힘 주도를 해가지고 신간의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어내서 대일 투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간의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은 자유와 평등의 어떤 조화, 그죠? 균형, 조화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했죠. 자유가 없거나 문재인, 자유만 있는 윤석열 두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거 너무 기니까 제가 이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는요, 우리가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국사 공부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뭐냐면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삼균이 뭐가 세계가 균등하다는 거예요. 균등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균정, 균합, 뭐 있어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 어떤 이 삼균주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그 사상적인 배경이 된, 조소왕 이분이 저 양주 어디 가면 조소왕 묘역이 있어요. 이 근처에서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삼균주의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기반이 됐던 것이고, 나중에 임시정부를 거쳐가지고 1945년에 해방되고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도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아주 색다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뭐랄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 어떤 이념입니다. 자, 빠뜨릴 수도 없겠지만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조소왕 삼균주의가 등장하는 것도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별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반길만 하진 않습니다. 얘기하면 긴데 조소왕의 삼균주의도 약간 좀 보수적인 쪽에서 보면은 아주 좋아할 만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토지개혁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이 사설 보고 또 놀란 게 뭐냐면 조봉암, 조선일보에서 조봉암 언급하는 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조봉암이라는 인물을 제가 이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지적 토지개혁이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탈식민의 세계사에서, 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세계사에서 괄목할 만한,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토지개혁입니다. 단시간 내에 유럽만 하더라도 이런 토지개혁을 이루기까지 정말 수백 년이 걸렸는데 단 몇 년 만에 토지개혁을 해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자, 이승만이, 이거는 저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사회민주주의자, 여기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봉암 보수, 지금도 그래요. 극우 유튜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조봉암을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공산주의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신 분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봉암 씨는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사회민주주의자 조봉암, 결국은 당시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좌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공산주의를 일부 수용했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 사회주의를 수용하신 분이에요. 사실 토지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갖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몰수. 근데 말이 좋아서 유상몰수, 돈 값은 치러주지만 땅을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토지개혁 자체가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하는데 필요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조봉암 씨였어요. 강정택이라는 분은 처음 본 이름인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어쨌건 좌파 세력을 갖다 영입을 해가지고, 자,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수 측에서 그렇게 신으로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토지 개혁이라는 훌륭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좌파 세력하고 손을 잡았었다는 얘기예요. 조봉암. 조봉암은 잠깐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분 좀 이렇게 뭐랄까 일화가 있으니까. 조봉암은 그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였는데 공산주의 노선이었어요. 사회주의 쪽 노선. 근데 조봉암도 처음에는 공산주의였다가 나중에 전향을 합니다. 공산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하고 어떤 자본주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로 전향을 해요. 이분이 대단한 게요. 2대 국회 부의장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2번 출마하셨는데 세 번째 출마했을 때는요. 그 당시 대통령 무소속 출마했어요, 이분이. 자, 자유당 이승만이 나오고요. 민주당 신익희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소속 조봉암 3파전이었는데 신익희 후보가 선거 도중에 돌아가셔요. 후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승만 대 조봉암 싸움이 됐죠? 근데 조봉암 이분의 어록 중에 이게 있어요.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졌다.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그때 당시에 투표 참관인들을 갖다가 요즘 아시죠? 투표소 근무 들어가서 알잖아요. 각 당에서 참관인들 들어오잖아요. 이때 조봉암 계열은 아예 참관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뭐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이 당시 부정선거 상상을 초월해서 그냥 투표함 통째로 바꿔치고 그랬어요. 근소한 차로 졌는데 이것도 왜 그냥 진 게 아니라 민주당은요,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민주당도 보수적이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봉암이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신익희 자기네 후보가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면 아유 차라리 이승만을 시키는 게 낫지 공산주의자 빨갱이 조봉암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돌아가신 신익희한테 추모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추모표. 우리 지금 상식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후보가 사망하면은 그거 공란 X 처리하고 투표용지 찍어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는 이제 옛날 시절이니까 이름이 살아 있었나는지 어쩐지 저도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민주당 신익희 박사도 당시에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팬들이 많았죠. 신익희 추모표를 달라. 조봉암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돌아가셨지만 추모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신익희 추모표가 돌아가신 분한테 표 던진 게 엄청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조봉암은 결국 대통령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걸 보면요. 만약에 이승만 자유당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고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안 했고 공정하게 오늘날 시스템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다면 조봉암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당시 민주당 측에서 신익희 추모표라는 코미디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조봉암 이분이 어록이 그랬어요.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졌다 그랬어요. 어쨌건 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요. 지고 나서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손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요. 토지개혁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제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자 조봉암을 죽인 사람이 이승만이냐 그렇게 단정은 못 져요. 하지만 김구랑 마찬가지로 조봉암 사용도 이승만이 결국은 당시 최고 실권자였기 때문에 이승만의 묵인이 없었으면 됐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봉암 이분을 갖다가 이제 잡아들이는데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잡아들였는데 걸 게 없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분이 불법 무기 소지죄로 잡힙니다. 총기 유리했다고. 근데 당시 50년대는요. 그때는 험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뭐 김구 선생도 암살로 돌아가고 정치인들 총 가지고 다녔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신변의 위협을 항상 느끼니까. 근데 총기 소유로 처음에 체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무소속이었다가 나중에 진보당을 세워. 진보당. 근데 진보당의 강령이 평화통일이었어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평화통일. 근데 이 평화통일을 갖다가 공산주의로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 잡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결국 그 형장이 이슬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당시 사형 선고받고 얼마 안 돼 사형 집행이 돼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요.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재심해서 무죄 선고납니다. 이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약간 일화가 있는데 굉장히 의연하셨대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고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사형 집행 된 날 아침에 이제 교도관들한테 끌려났겠죠. 근데 그 교도소 담벼락에 있는 코스모스 향기를 한번 이렇게 맡으셨대요. 그리고 사형장 가서는 막걸리 한 사발하고 담배 한 대를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막걸리도 안 줬대요. 담배 한 대를 줬대요. 그래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이분이 유언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유언도 되게 유명한데 유언도 유언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사형장 그
참관하는 그 목사님한테 누가복음 23장 22절을 갖다가 읽어달라고 했다는 게 이거 일어나. 근데 누가복음 23장 22절 찾아보니까 그 얘기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빌라도, 저도 이름은 알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나쁜 놈 맞죠? 근데 나중에 빌라도도 좀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을 풀어 주려고 했었나요 혹시? 했는데 했는데 그 빌라도 이 누가복음, 예, 그죠, 요런 누가복음 23장 22절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저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채찍질을 좀 때려서 그냥 내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그 심판대 세운 그 무리들이 쉽게 말해서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 구절을 갖다가 읽어달라고 하셨대요. 본인이 직접 누가복음 23장 22절. 그리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왜 좀 길게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법살인의 케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사형제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나서야, 2011년도에서야, 몇십 년이 뭡니까? 60년 지나서야, 거의 60년이죠. 60년 지나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중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거거든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그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자였던 이승만조차도 성공적인 어떤 농지개혁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좌파인, 당시로서도 좌파였던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에 앉혔고 좌파 농경학자를 중용했다. 좀 균형 감각을 갖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외국 얘기 잠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만이 아니라, 자, 20세기는 말 그대로 극단의 시대였어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저 그냥 엄청 큰 전쟁을 했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 승리는 끝났습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요, 결국 물론 이제 이 단계를 지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긴 했지만, 서구 보수주의가 유럽에서 특히 19세기 노동운동이 요구했던 사회적 생존권, 평등의 개념을 갖다가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19세기적인 원조 자유주의도 나중에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깨달았죠. 강자만 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심해지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해지니까 노동운동이 요구했던, 공산주의가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 그 사회적 생존권을 갖다가 수용을 했죠.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가 생겨나고, 근데 서구 복지국가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진 거죠. 이제 특히 북유럽에서 많이 그런 게 나타났지만은, 일 안 해도 쉽게 얘기하자면 실업급여가 충분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가 자꾸 퇴보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자유로 돌아가자. 근데 어쨌건 그 서구 복지주의 체계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념을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다음 단락도 어떻게 보면, 이 다음 단락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은 없어도 되는 단락인데 그래도 있음으로 인해서 글을 조금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조선일보답지 않다는 구석이 여러 군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자, 공산주의 폴란드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이게 뭐냐면요.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맞서 싸웠던 반체제, 여기서 말하는 반체제는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로 치면 굉장히 좀 뭐랄까 보수주의적인 자유를 강조했던 인사였어요. 이 자유를 강조했던 인사조차도 반공 운동에 자유만 있었다는 걸 갖다가 반성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평등이 없었다. 명문장입니다. 민주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없는 민주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자유와 민주.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민주를 갖다가 평등하고 등치시켜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하고 평등은 같이 가야 된다. 전 이 글이 참 여러모로 균형 감각을 갖게 해주는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락. 자, 이제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어요. 인터넷 시대가 됐고요. 팬데믹을 지났죠. 자, 지금은 이 자유, 어떤 뭐 민주, 인권, 그러니까 민주, 인권, 평등이 이 글에서는 같은 의미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비국민, 누구죠? 불법 체류자나 이런 지금 뭐 이주민들, 다문화 국민들까지, 그런 소수자의 자유평등 생존권까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버전 3.0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지구화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고, 자유가 없고 자유만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간다면은 마지막 문장이 단순하지만 명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고 미래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계속 나오는 게 뭐죠? 균형 감각.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 어떤 자기하고 다른 입장도 좀 포용할 줄 알라는 거. 그걸 갖다 강조한 글인데, 제가 아는 조선일보의 논조치고는 상당히 조선일보에 실리기 힘든
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